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일 중에 하나는 여행을 떠나는 일이다. 그런데 나는 혼자 떠나기를 좋아한다. 방 안에서는 사람과 어울리기를 좋아하지만 문 밖에서는 자연이 벗삼기에 충분하다. 이런 때는 혼자 있을 때보다 덜 외로운 것이다. 들은 그의 서재, 자연은 그의 책이었다네. 걸으면서 동시에 이야기를 나누는 속셈을 나는 이해할 수 없다. 시골에 있을 땐 산, 물, 그리고 나 혼자 있고 싶다. 줄 지은 과목, 검은 황소를 탓할 생각은 없다. 도시를 떠나려는 것은 도시와 그 안에 존재하는 것을 잊으려 하기 때문이다. 이런 목적으로 해수욕장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으나 이는 결국 도시의 사치를 물고 가는 셈이다. 나는 차라리 행동의 여유와 거치적거림이 없는 곳을 택한다. 고독을 위해서 나 자신을 내맡길 수만 있다면 나는 홀로 있고 싶다. 또 고독이 감미롭다고 속삭여주고 싶은 은퇴한 친구를 바라지도 않는다. 여행의 진수는 자유에 있다. 마음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에 있다. 우리가 여행하는 주된 이유는 모든 장애와 불편에서 풀려나기 위해서다. 자신을 뒤에 남겨두고 딴 사람을 떼어버리기 위해서이다. 숨 돌릴 여유를 찾아 아무래도 좋은 일을 생각함으로써 명상이 여로 속의 소요 모두 구겨주고 때론 상처도 입었던 깃털을 가다듬고 나리를 기를 수 있기 때문에 홀로 있는 순간에도 당혹함이 없이 잠시 도시를 떠날 수 있는 것이다. 역마차나 무게 유륜마차 속에서 친구와 함께 재밌는 이야기를 나누거나 똑같은 김 빠진 화제를 되풀이하는 것보다는 단 한 번이라도 이런 시시한 일에서 피하고 싶은 것이다. 차라리 머리 위에는 맑고 푸른 하늘, 발밑에는 초록색 잔디, 눈앞에는 굴 비치는 길, 3시간쯤 길을 걷다가 저녁 식사, 그 후에는 사색을 하고 싶다. 이 쓸쓸한 들판에서는 토끼 한 마리, 새 한 마리가 튀어나와 장난치지 않을 데가 없다. 나는 웃고, 달리고, 뜀뛰고, 기뻐서 노래한다. 멀리 떠도는 구름으로부터 지난날의 나 자신 속에 뛰어들어 햇볕에 그을은 인디언이 고향의 기슭으로 실어다 줄 차도 속으로 첨벙 뛰어들 듯 과거의 해상 속에 흥청거린다. 그러면 오랫동안 잊고 있던 일들이 침몰한 난파선과 헤아릴 수 없는 보물처럼 나의 갈망하는 시야에 떠오른다. 그러면 나는 느끼고 생각하고 나 자신으로 돌아오게 된다. 기발한 재담을 피하지만 따분한 세상 이야기로 끝나 머쓱하게 입을 다무는 이보다 차라리 평온한 마음의 침묵을 지키면 이것만이 완전한 웅변이 될 것이다. 결말, 두운, 대구, 주장, 분석을 나만큼 좋아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때로는 이런 것들이 없었으면 한다. 제발 이 안식에 나를 놔두십시오. 지금 딴 사람에겐 객적은 일처럼 보이겠지만 나에게는 다른 볼일이 있는데 그것은 양심의 문제인 것이다. 이 들장미는 군소리를 할 필요 없이 아름답지 않은가? 이 데이지꽃은 추억의 옷을 입은 그대로 내 가슴에 뛰어들지 않는가? 이 꽃이 그렇게 정다워진 사연을 당신에게 설명한다면 당신은 그저 웃어버릴 것이다. 그렇다면 차라리 나 홀로 간직하여 꽃으로 하여 여기서부터 저기 바위가 있는 지점까지 다시 저 먼 지평선까지 눈으로 더듬게 함이 낫지 않은가? 이런 길목에서는 내내 남의 좋은 길동무가 될 수 없으니 차라리 혼자이고 싶은 것이다. 울적한 기분일 때는 혼자서 걷거나 말을 타고 공상에 잠길 수도 있지 않겠냐고 하는 말을 들어왔다. 그러나 이는 예의에 어긋나고 남들을 소홀히 하는 것 같고 다시 일행에 어울려야 한다는 생각을 내내 하게 마련이다. 그래서 그런 반조각 교제는 당장 끊으시오 라고 말하는 바이다. 나는 완전히 홀로 있든지 전적으로 남에게 내맡기든지 양자택일을 하고 싶다. 말을 하든지 입을 다물든지 걷든지 가만히 앉아있든지 어울리든지 홀로 있든지
둘 중 하나를 고르고 싶다. 나는 코비트 씨가 한 말을 옳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프랑스인은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시는 악습이 있지만 영국인은 한때에 한 가지만을 해야 한다고 말했던 것이다. 그러기에 나는 이야기와 사색을 같이 할 수 없고 명상과 활발한 대화를 멋대로 뒤섞을 수가 없다. 스턴은 말한다. 나와 동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설사 해가 기울기에 따라 그림자가 어느 정도 길어졌나를 말해줄 정도의 길동무라도 좋다. 그럴듯한 이야기다. 그러나 내 생각으로는 늘 서로의 마음에 내키지 않는 의견을 교환하는 일이 부담을 주고 기분을 상하게 한다. 느끼는 바를 무언극 속에 암시만 주면 재미가 없고 설명을 하자면 즐거움을 애써 힘겹게 하는 결과가 된다. 자연의 책을 읽으면 남이 알 수 있도록 줄곧 해설을 해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르게 마련이다. 나는 여행할 때 분석적 방법보다 종합적 방법을 좋아한다. 여행할 때는 여러 생각을 담아두었다가 나중에 검토하고 분석하는 것으로 족하게 생각한다. 나의 막연한 상념들이 산들바람에 날리는 엉겅퀴의 송털처럼 떠돌기를 원하지 언쟁에 찔레나 가시에 얽히는 것을 원치 않는다. 난 한 번이라도 마음 내키는 대로 하고 싶은데 이는 홀로 있거나 말 붙이고 싶지 않은 무리 속에 있을 때를 제외하곤 불가능한 일이다. 어느 누구하고도 정해진 20마일의 길을 걸으며 논쟁을 벌이는 일을 반대하진 않지만 그 짓을 즐겨서 하진 않는다. 길을 건너오는 콩밭 냄새를 지적해도 아마 동행자는 냄새를 못 맡는 수도 있으리라. 멀리 있는 물건을 지적해도 아마 그가 근시여서 안경을 꺼내보아야 하는 경우도 있으리라. 공기 중에 느낌이 있고 구름빛 속에 조율이 있어 당신의 상념을 때려도 그 효과를 설명하지 못할 수도 있으리라. 그럴 때에는 공감이 없고 불안한 마음으로 바라볼 뿐 내내 불만이 따르게 되고 마침내 불쾌한 기분이 일 수도 있으리라. 이제 나는 자신과의 싸움은 치우고 반대 의견이 나와 내 의견을 방어할 필요가 있을 때까지는 내 결론이 옳다고 찬성하리라. 눈앞에 펼쳐지는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도 대상과 상황은 딴 몇 가지 대상을 상기시켜 다른 사람들과 통하기에는 너무나 미묘하고 섬세한 현상을 뻗어나갈 수도 있으리라. 그러나 이런 것들을 소중히 간직하고 싶고 때로는 더욱 꼭 부둥켜 안아 일반 무리로부터 몸을 피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다. 사람들 앞에서 내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방종이 아니면 거짓 꾸밈으로 보인다. 또 한편 우리 존재의 신비성을 때마다 헤쳐 보이고 남으로 하여금 같은 흥미를 갖게 하는 일은 그렇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치 못한다. 극소수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우리는 속으로 이해할 뿐 입 밖에 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나의 옛 친구 콜리지는 두 가지를 해내는 사람이다. 그는 여름날에 산과 골짜기를 걸으며 아주 흥미있게 설명을 하며 동시에 풍경을 교훈시나 핀다로스식 성시로 바꾸어 놓는 것이다. 그는 노래보다 이야기를 훨씬 잘했다. 만일 내가 나의 생각을 낭랑하고 유창한 언어로 옷을 입힐 수만 있다면 이 흥미에 부푼 주제를 찬양할 사람이 내 옆에 있기를 바라기도 할 것이다. 알폭스된 숲에서 아직도 그의 메아리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더 만족스럽겠지만 그의 말은 초창기 시인들이 지녔던 섬세한 열정을 담고 있었다. 또 그의 말이 어떤 희귀한 악기에 잡혔더라면 다음과 같은 가락을 울렸을 것이다. 이곳 숲은 참으로 푸르고 공기는 부드러운 서풍의 신이 주름진 겨울에 흐르는 얼굴을 어루만질 때마다 맑고 감미롭습니다. 꽃은 젊은 봄이 베풀 수 있을 만큼 많고 아름답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새로운 기쁨, 서늘한 개울과 우물, 인동덩굴이 우거진 정자, 동굴과 골짜기가 있습니다. 내가 앉아서 노래하는 동안 당신은 마음에 드는 대로 가시든지 당신의 긴 손가락에 많은 반지를 만들 골프를 채집하십시오. 당신에게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리리라.
숲에서 사냥하던 창백한 달의 여신이 엔디미온 소년을 처음 만나 그의 시선에서 멸하지 않는 영원한 불을 얻게 된 경위를. 여신이 그의 이마에 양귀비 꽃을 감아 포근히 잠들게 하여 해묵은 라트모스의 산정으로 데려가 매일 밤 오빠의 빛을 빌려 내려와 몸을 굽혀 애인에게 입맞춘다는 이야기를. 이런 언어와 사상을 마음대로 구사할 수 있다면 나는 저녁 구름의 금빛 봉우리에 잠들어 있는 생각을 일깨우려 할 것이다. 그러나 자연의 경관을 눈앞에 보니 나의 상상은 워낙 빈곤한지라 해질녘의 꽃처럼 축 처지고 꽃잎을 오므리는 것이다. 당장에는 무엇을 만들어낼 수 없다. 시간을 두고 마음을 가다듬어야 할까 보다. 대체로 재밌는 이야기는 바깥 경관을 해친다. 그런 이야기는 식탁에 화제로 남겨두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램은 집 밖에서는 가장 재미없는 동행이다. 실내에서 제일 재미있는 친구인 까닭이다. 여행길에서도 한 가지 즐거운 화제는 있다. 즉, 밤에 여관에 도착할 때 무엇을 먹을 것이냐 하는 문제이다. 야외의 공기는 식욕을 보다 예리하게 다듬어 줌으로써 이런 대화나 정다운 언쟁에 흥을 더해주기 때문이다. 요로의 1마일, 1마일의 종착지에서 먹게 될 식단의 맛을 돋워 주는 것이다. 밤에 정막이 내릴 무렵 성벽과 탑이 있는 어느 옛 성시에 들어서거나 주위 어둠 속으로 빛이 흘러나오는 길가에 촌락에 당도하면 그렇게 마음이 훈훈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일 푸짐한 환대를 받을 장소를 부른 뒤 내 집 같은 데서 내 안식을 취하는 재미를 보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삶의 노정에서 이러한 행차의 순간들은 너무나 절실하고 뿌듯한 행락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설픈 공간 속에 흘러버리고 새어나게 할 수는 없을까 싶다. 나는 이런 순간들을 독차지하여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마시고 싶은 것이다. 나중에 이야기하거나 글로 쓰기 위해서다. 몇 잔의 차를 가득 채워 마신 뒤 김이 서려서 머리까지 올라간 후 무엇으로 저녁을 할까? 계란과 베이컨, 양파에 산토끼 구이, 아니면 연한 송아지 고기에 커틀릿을 먹을까? 이런 생각은 얼마나 세련된 착상인가. 이런 경우 산초는 쇠족탕으로 정한 일이 있다. 결국 먹지는 못했지만 제 식성대로 시켰으니 탓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요리하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며 샌디식 공상을 하고 있는 동안 주방에서 준비하느라 법석거리는 소리를 듣는다. 나가라! 너 부정탄 놈! 썩 나가라! 라는 소리가 튀어나왔다. 식사를 시키고 기다리는 시간은 고이 간직하여 침묵과 명상에 바쳐야 하고 기억 속에 담아두었다가 후일 즐거운 생각의 미천으로 보태야 할까 보다. 난 이런 시간을 시시한 객담으로 낭비하고 싶진 않다. 명상에 깨져서 끝을 맺지 못할 경우라면 친구보다는 모르는 사람에 의해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차라리 낯선 사람은 그 시간과 장소에서 그의 색채와 성격을 띠게 되기 때문이다. 나그네는 여관의 가구와 의상의 일부가 되기 때문이다. 그가 퀘이커 교도거나 요코셔주의 서구 쪽에서 온 사람이면 더욱 좋겠다. 나는 그와 공감하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며 그도 회방을 놓지 않을 것이다. 나는 집시의 마을을 관찰하기를 좋아하고 그들의 생활 방식에 동정하며 흠모하고 싶어진다. 이런 생각을 남에게 이야기하면 반대 의견으로 내 생각에 조건을 붙이거나 망쳐버릴지도 모를 일이다. 나는 같이 여행하는 일행과 아무 관련이 없는 지난 일을 화제로 끄집어내는 수가 있다. 그가 나와 나에 관한 일을 모르는 채 하면 나도 그렇게 내 자신을 잊어버리게 된다. 그러나 친구는 딴 일들을 상기시키고 묵은 슬픔을 건드리고 경치의 매력을 깨트린다. 그는 우리와 우리의 가상적 성격 사이에 달갑지 않게 개입한다. 대화하는 가운데 우리의 직업과 사업에 관한 암시를 주는 이야기가 새어나오게 마련이고 과거의 경력 중
가히 떳떳하지 못한 대목을 알고 있는 이와 자리를 같이 함으로써 딴 사람도 이를 알고 있는 듯한 생각이 든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세계의 시민이라고 할 수도 없고 집을 떠난 자유의 몸이 답답한 갇힌 신세가 되고 만다. 여관의 무명거사 행세는 여관 숙박의 가장 뚜렷한 특권의 하나이다. 이름이라고 하는 꼬리표가 없는 자신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세상과 여론의 사슬을 벗어던지는 일, 귀찮고 시달림을 주고 영원히 붙어다니는 나라고 하는 신분을 자연의 삶날 속에 잊어버리고 모든 인연을 끊어버린 순간의 존재가 되고 한 그릇 고기 요리로 온 세상을 부여잡고 빚진 것이라곤 저녁 식사가뿐 그리고 칭찬을 바라다 멸시를 당할 필요도 없고 거실에 계신 손님이라는 직함밖에는 모르는 처지. 이 모두 얼마나 위대한가. 진짜 신분이 확실치 않은 이 낭만적 상황에서는 마음대로 행세할 수 있고 아주 존경받기도 하고 은근히 상당한 숭배를 받는 인물이 될 수도 있다. 우리는 편견을 좌절케 하고 선입관을 머쓱하게 만든다. 딴 사람에게 이러한지라 우리 자신도 호기심과 경의의 대상이 된다. 이제는 세상에서 그렇게 보이던 낡아빠진 흔한 얼굴은 아니다. 요가는 우리를 자연의 위치에 복원시켜주고 사회와의 교섭을 끊어준다. 나는 남이 부러워할 만한 시간을 여관에서 보냈음에 틀림없다. 때로는 오직 홀로 있기도 하였는데 이럴 때면 형 이상학 문제도 풀어보려 하였던 것이다. 한 번은 위태한 콩문공원에서 유사성이 연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를 발견하기도 하였다. 또 어떤 때는 성 니어트의 여관에서라고 생각되지만 그리베린의 하도 파난을 처음 보고 당장 마음이 끌려 들어간 일이 있다. 웨일스의 변경에 있는 작은 여관에는 웨스톨의 그림 몇 점이 걸려 있었는데 나는 신이 나서 나와 황혼 사이에 서서 세빌강을 3번이나 건네다 준 소녀사공에 비교했던 것이다. 또 어떤 경우에는 책에 탐닉한 일도 있었다. 온종일 비에 흠뻑 젖은 후 브리지워터 여인 속에서 집어든 폴과 버지니아를 한밤중까지 읽은 기억이 난다. 또 같은 장소에서 마담 다블레의 카밀라 두 권을 통독한 적도 있다. 랑고렌의 여인 속에서 세류주 한 병과 냉닭고기 안주를 넣고 신 엘로이즈를 읽기 시작한 것은 1798년 4월 18일의 일이다. 그날 저녁에 입맛을 돋우기 위한 봉부슈로서 가지고 온 것은 미리 골라놓은 서한집이었는데 이는 생프레가 지라산중에서 페이드볼을 처음 보았을 때의 느낌을 기술한 것이다. 그날은 내 생일이었는데 이 매혹적인 경관을 찾기 위해 근처에서 처음 가본 것이다. 랑고렌으로 가는 길은 척후와 렉셈 사이에서 갈라진다. 어느 지점을 지나려면 대번에 원형극장같이 열리는 계곡에 다다른다. 양쪽에는 널찍한 메마른 산이 우람하게 솟아오르고 푸른 고지는 아래의 양떼 울음소리에 맞춰 메아리치고 그 가운데에 자갈 깔린 돌 하상 위로 뒤 강이 소리내며 흐른다. 이때의 계곡은 쏟아지는 햇빛 속에 초록으로 빛났고 싹 터오르는 물풀의 나무가 연약한 가지를 거센 물결에 적시고 있었다. 콜리지의 시편들에서 방금 인용한 시구들을 외며 아름다운 경치가 내려다 보이는 큰 길을 걸어가며 나는 얼마나 자랑스러우며 기뻤던가. 발 아래 전개되는 광경 말고도 내 심 안에 또 다른 천상의 환영이 전개되었다. 그 환영 위엔 희망을 걸 수 있을 만큼 큰 글자로 자유, 천재, 사랑, 덕행 네 마디가 적혀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빛이 바래고 나의 헛된 시선을 비웃고만 있다. 아름다움은 사라지고 돌아오지 않는다. 지금도 이 황홀한 곳으로 돌아가고 싶으나 혼자서 돌아가려 한다. 이제 단편적으로 기억할 수 있을 뿐 깨어지고
지워진 그때의 벅찬 생각과 후회와 기쁨을 누구와 나눌 수 있겠는가? 어느 높은 바위에 올라서서 당시의 나로부터 지금의 나를 격리시켜 놓은 세월의 절벽을 내려다볼 생각이다. 그때 나는 앞에 언급한 시인을 잠시 찾으러 가는 길이었다.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만 변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새롭게만 보이던 세상이 이제는 낡고 바로잡지도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숲속의 디강이여, 생각 속에 너에게 돌아가겠다. 그 당시의 너처럼 기쁨과 젊음과 반가운 마음으로. 그러면 너는 늘 깨달음의 물을 마실 수 있는 천국의 강으로 존재할 것이다. 상상의 근시와 변덕을 여행처럼 잘 드러내는 것은 없으리라. 장소의 변화에 따라 우리의 생각이 바뀐다. 아니, 의견과 감정도 바뀐다. 하기야 노력으로 옛날에 오래 있었던 장면을 돌이킬 수도 있고, 그러면 마음속에 환영이 되살아나기도 한다. 그러나 방금 떠난 장면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한 번에 한 장소밖에 생각지 못하는 것 같다. 상상의 화폭은 어느 만큼의 넓이밖에 없어서 그 위에 한 짝의 물상을 그리면 그 이외의 것은 즉시 지워야 하는 것이다. 생각을 확대할 수는 없고 다만 관점을 바꿀 수 있을 뿐이다. 풍경이 가슴을 벌리고 황홀한 눈에 다가오면 우리는 풍경을 마음껏 채우니, 그래서 그 밖에 아름답거나 장엄한 영상을 생각해내지 못한다. 지나고 나면 더 이상 생각도 않는다. 시선 밖으로 달아나 버린 지평선이 꿈처럼 그것을 지워버리는 것이다. 거친 불모의 땅을 여행할 때는 숲이 있고 가라앉은 땅을 떠올릴 수 없다. 온 세계가 눈앞의 광경처럼 메마른 것이라고 생각된다. 시골에서는 도시를 잊고 도시에서는 시골을 무시하게 된다. 퍼플링 프로터경은 하이드파크 너머는 모두 사막이다 라고 한다. 눈앞에 보이지 않는 지도의 모든 부분은 공백이다. 우리의 느낌 속의 세계는 호두 껍질보다 더 클 것이 없다. 한 광경이 딴 광경으로, 한 지방이 딴 지방으로, 한 왕국이 딴 왕국으로, 육지가 바다로 확대되어 크고 넓은 심상을 만들지 못하고 마음은 한눈으로 볼 수 있는 공간보다 더 큰 것을 생각해낼 수 없다. 나머지는 시도에 쓰여진 이름이고 숫자의 계산에 지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중국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크나큰 땅덩어리와 인구는 우리에게 어떤 절실한 의미를 지니는가? 나무로 된 둥근 물체 위에 1인치 도배지나 물감에 지나지 않는다. 가까이 있는 사물은 실물대로 보이지만 거리의 물건은 이해의 크기로 축소되는 것이다. 우리는 우주를 우리 나름대로 재고 우리 자신의 바탕마저 단편적으로 파악한다. 그러나 이런 방법으로 무한한 사물과 장소를 기억한다. 마음은 여러 곡을 연주하는 기계 같지만 하나씩 차례로 연주한다. 한 생각이 딴 생각을 부르지만 동시에 나머지 생각들을 모두 지워버리고 만다. 옛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우리 인생의 피륙 전부를 펼칠 수는 없고 낱낱이 시로리를 뽑아야 한다. 그래서 전날에 살았던 일이 있었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으로 갈 때 그 장소에 가까이 감에 따라 구체적 인사를 기대하는 단순한 그 사실만으로 느낌이 점점 더 선명해지는 경험을 누구나 가졌을 것이다. 몇 해 동안 생각해 보지도 않던 그 당시의 사정, 감정, 얼굴, 이름들을 기억하게 된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나머지 세상은 잊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하다만 이야기로 돌아가자. 폐허, 수로, 폐하를 친구나 일행과 어울려 보러 가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아니, 반대로 좋아한다. 앞에 든 이유의 반대의 이유에서이다. 그런 것들은 지성으로 감상하는 것이며 화제에 올릴 만한 것이다. 이 경우의 느낌은 은밀한 것이 아니고 전달이 가능한 명백한 것이기 때문이다.
셀리스베리 평야는 논란의 여지가 없지만 스톤헨지는 고고학적, 미학적, 철학적 논의의 대상이 된다. 행락을 위해 무리를 지어갈 때는 언제나 어디로 갈까 하는 것이 문제다. 하나, 혼자 산책할 때에는 도중에 무엇을 보게 되느냐가 문제인 것이다. 마음이 찾아가는 장소이다. 그러므로 여행을 서둘러 끝내려 하지 않는다. 미술품이나 골동품이라면 나도 웬만큼 감상할 수 있다. 한 번은 일행을 옥스퍼드로 안내하였는데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들에게 멀리 번쩍이는 여러 첨탑으로 장식된 학문의 전당을 가리키며 대학교 중에 네모골 잔디밭과 학고안과 대학의 돌벽에서 풍기는 학문적 분위기를 극구 찬양하고 부들리 도서관에서는 내 집같이 자세히 설명하였다. 블레낭에서는 우리를 따르며 쓸데없이 지팡이를 휘두르며 비길 데 없는 그림들의 평범한 장점만을 지적하는 머리에 흰 분가루를 친 종복, 웅변가 타입의 안내원을 젖혀놓고 내가 설명을 한 것이다. 또 한 가지 예외로는 나는 동행 없는 외국 여행에 자신이 없다. 가끔 모국어의 말소리를 듣고 싶기 때문이다. 영국인은 외국의 습관이나 사고방식에 어쩔 수 없는 반감이 따르는데 외국 것에 대한 혐오감을 참고 견디자면 동행자가 있어 옆에서 모국어로 말을 걸어줘야 하기 때문이다. 고국에서의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처음에는 쓸데없는 사치같이 생각되던 같이 여행하는 위안이 절실하고 갈망하는 바가 된다. 아라비아의 사막에서 친구나 동포가 없이 홀로 있다면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할 것이다. 아테네나 고대 로마의 광경을 보면 무엇인가 말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 것이다. 고백하자면 피라미드는 혼자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거창하다. 평상시의 생각과는 너무나 대조가 되는 상황에 처해서 즉각적인 우정이나 도움이 없다면 혼자서 종족을 이룬 것 같고 사회라는 몸뚱이에서 떨어져 나간 팔다리 같이 느껴질 것이다. 내가 처음으로 프랑스의 웃음소리가 뒤섞인 회한에 첫 발을 디뎠을 때는 이런 아쉬움이나 소원을 간절하게 느끼지는 않았다. 칼레에서는 사람들이 신기하게 기쁨으로 우성거렸다. 그곳의 혼란스럽고 바쁜 떠드는 소리는 내 귀에 기름과 포도주를 함께 쏟아넣는 것 같았고 항구의 낡은 배 꼭대기에서 해질녘에 불러지치는 수부의 노랫소리도 내 귀에 낯선 음량은 아니었다. 나는 그저 별다름 없이 인정이 오고 가는 분위기를 숨쉬고 있었다. 나는 프랑스의 덩굴이 덮인 산과 명랑한 지역을 몸을 꼿꼿이 세우고 기분 좋게 걸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습은 전단의 원재의 발치에 던져져 묶여있는 존재는 아니기 때문이다. 언어에는 곤란을 당하지 않았다. 내게는 모든 유파의 그림의 언어가 열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모두가 그림자처럼 지워졌다. 회화, 용웅, 영광, 자유 모두가 사라졌다. 부르봉 왕가와 프랑스 국민을 빼고는 사라졌다. 외국 여행에는 딴 곳에서는 얻을 수 없는 감흥이 있음은 의심할 나위 없다. 허나 그 감흥은 그 당장의 것이지 영속하지는 못한다. 우리의 간습적 관계로부터 너무 동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보통의 화제나 언급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꿈이나 다른 차원의 생활처럼 우리의 일상적 생활 양식에 꼭 들어맞지 않는다. 생동적이지만 순간적 환각이다. 사실상의 신분을 이상적 신분으로 봐두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옛적 환희를 뼈저리게 맥박치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안락과 관계를 뛰어넘어야 한다. 우리의 낭만적인 편력의 특성을 일상적인 것으로 할 수는 없다. 존슨 박사는 해외에 다녀온 사람들이 그 여행에도 불구하고 담화에 별 보탬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물론 해외에서 보낸 시간은 즐겁고 어느 의미에서는 교훈적인 것이기도 하겠지만 그 시간은 우리의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생활에서 유리된 것이기에 잘 연결될 수는 없는 것 같다. 우리가 고국을 떠나 있는 동안 내내 정과는 딴 사람이 되며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물도 된다. 친구들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기도 한다. 그래서 한 시인은 이렇게 읊었던 것이다. 고국과 나 자신을 떠나가노라.
괴로운 생각을 잊으려 하는 사람들은 괴로움을 불러일으키는 인연과 사물을 잠시 떠나 있는 것이 좋으리라. 하지만 우리의 운명은 삶을 타고난 곳에서 완성시킬 수밖에 없으리라. 그런 의미에서 내 인생 전부를 해외여행에서 보내고 싶은 마음이다. 어느 곳에서 또 한의 삶을 빌려서 그 후에 고국에서 보낼 수만 있다면 그 얼마나 멋지랴. 윌리엄 해즐릿은 영국의 비평가이며 수필가입니다. 낭만주의 비평의 대표적 인물로서 그의 평론은 섬세한 감수성과 예민한 지성이 풍부하며 날카롭습니다. 주요 평론집은 셰익스피어극 성격론과 영국 시인론, 엘리자베스 연극론 등이 있습니다.